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교육부가 중학교 1학년 통계단원에서 팀 프로젝트 수업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친구들과의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학하면요, 혼자 앉아서 어려운 문제를 끙끙 풀어가는 그런 과정만 생각하기 쉬운데 누군가와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에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수학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학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이 됐어, 반이. 엄마.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찾아볼까? 응. 요즘은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바로 찾는 게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을 접속해서 오늘 아침에는 뉴스가 뭐지 이런 걸 찾아보는 게 모두의 일상이 된 것 같은데요. 김희진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새로 가거나 할 때 정보나 쿠폰 같은 것들 많이 얻고요. 저는 특히 자기 전에 이렇게 남들의 하소연을 많이 봅니다. 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동료 선생님들, 아기 엄마들 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하면서 네. 약간 힐링을 얻으면서 이렇게 그런 걸 좀 즐겨보는 편이에요. 저는 단톡방에 한 100명짜리 단톡방 하나 있고요. 한 네. 50명짜리 있어가지고 그들이 올린 글 보는데도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SNS. 제가 입었던 옷들 하나씩 올렸던 사진들 누가 봤나 하고 찾아보고 네.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이 바빠요. 아, 저렇게 확인을 잘 하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계속 좀 리플 좀 그리고 달아야겠어요.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하트 뿅뿅 날려드려야 돼요. 네, 그래야 될것 관리 좀 해야 같은데. 됩니다. 저렇게 많이 신경 쓰는지 몰랐는데 네. 저는 주로 이제 그 인터넷 실시간 검색, 어. 실검을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이름도 많이 쳐보고 특히 또 수다학 녹화가 잘 된 날, 그렇죠. 야 이거 방송 나가면 좀 올라오겠는데 그런 느낌 있는 날 검색을 해보는데도 잘 안 떠요. 근데 오히려 지승현 씨 이름이 어느 날 올라와가지고 제가 깜짝 네. 놀랐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하면서 나는 안 걱정했더니 뜨고 지승현이 떴구나라고 떴구나. 생각하셨죠? 했는데 네. 그 태양의 후예 또 배우 지승현 씨였었어요. 네, 얼마나 자랑스럽든지요. 네. 동명이인이긴 하지만 늘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꼭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 어딘가에 있는 우리 저랑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김일희 씨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묻어서라도 가야겠어요. 그래요. 네. 아니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개그맨 김일희 씨 여러분들 실검 1위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십시일반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또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을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장 유망한 직종이라고 불리는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예, 요즘 알파고와 더불어 가장 핫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요즘 좀 만나게 되실 텐데요. 바로 이 빅데이터 이 분야말로 수학의 완전 집결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수학의 분야에서 특히 응용 수학 그리고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아주 매력적인 분야인데요. 전문가들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아주 흥미로우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는 과연 어떤 직종이고 그 안에는 어떤 수학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찾아볼게요. 크고 거대한 것을 이르는 말 빅.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졌고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모아진 거대한 정보 덩어리를 빅데이터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빅데이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빅데이터를 다루는 것일까요? 빅데이터로 해결할 만한 좋은 주제를 찾고 나면 그 주제에 맞는 데이터들을 찾아내고요.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빅데이터 분석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서울 심야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심야버스 운행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노선도 선정, 여기에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흔히 탑승 기록을 빅데이터로 사용할 거라는 추측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떤 빅데이터가 사용됐을까요? 저희는 서울시 심야버스를 하면서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기지국 통계 데이터가 그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많은 추정과 가정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정확하게 노선을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 통계 데이터라는 강력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다가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같이 배합해서 최적의 버스 노선을 설계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심야 시간 통화량 30억 건, 심야 택시 승하차 데이터 500만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서울을 125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통화량이 가장 많은 지역을 골라냈습니다. 그 후 요일별, 노선별 패턴을 분석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정류장 단위로 통화량을 산출해 심야버스 노선을 확정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들이 모두 빅데이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같은 종류의 데이터 분석으로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고요. 빅데이터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부각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세계의 데이터 사용 규모는 무려 6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쉬워졌기 때문인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질적 성공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내의 빅데이터 시장도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빅데이터 시장이 넓어지면서 빅데이터 전문가 역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인터넷 뉴스 미디어 기업 버즈피드에서는 빅데이터 전문가였던 다오 웅유엔이 발행인으로 선정됐는데요. 언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발행인이 된 최초의 사례로 사람들이 자주 보는 뉴스를 분석하는 것, 즉 빅데이터 분석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빅데이터 전문 능력만으로 다른 산업의 보조적인 것이 아닌 주력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상업, 농업, 그리고 스포츠까지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곳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전문가의 수학적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최근에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문제를 하는 문제 해결력과 창조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수학입니다. 찾아내고자 하는 답이 있고요.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낼까를 계속 생각하는 과정이 수학이 사고하는 과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빅데이터 분석 같은 데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다양한 빅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게 맞는 음악을 추천해준다든지 어울리는 옷을 찾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미 수학 원리로 가득한 빅데이터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파인드매스에서는 정보의 바닷속에서 1%의 진주를 찾아내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 안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을 쏙쏙 뽑아내는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저는요 그 심야 버스 노선도 네. 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활약이 대단하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쩐지 저도 심야 버스를 가끔 타거든요. 그 네. N으로 시작하는 버스 있잖아요. 타보면 항상 보면 그 대학로, 종로, 뭐 영등포 사람들이 많은 지역만 다녀요.
그거를 이제 심야 통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다 이걸 짰구나 노선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리 씨는 밤에 네. 심야에 네. 명동, 영등포 어디라고 그랬죠? 종로. 아까? 종로 이런 데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정보가 또 나갔네 또. 빅데이터도 참고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는 빅데이터 하면은 예전에 들었던 유명한 명제가 떠오르거든요. 기저귀 판매가 늘어나면 맥주 판매가 늘어난다. 네. 이런 명제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기저귀하고 맥주하고 무슨 상관이지 했는데 이제 엄마 심부름으로 기저귀를 사온 아빠들이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꼭 기저귀와 함께 맥주를 사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홀짝홀짝 마셨다고 하는데 이게 대형마트의 그 영수증 그때는 의미 없게 여겨졌던 그 수많은 영수증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알게 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조지 오웰의 1984라는 걸 보면 이제 빅브라더가 나타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물건을 샀으면 그 주인만 나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카드로 사면 카드 정보가 다 모이고 포스 시스템, CCTV, 현금으로 산 경우에도 포인트 카드를 긁는 순간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 한 군데로 다 모여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빅데이터 전문가가 잘 분석을 해서 소팅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의 아니면 이 연령대의 이 지역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물건을 어떤 때 공급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월드컵 시즌에는 뭐 어느 게 물건이 많이 팔렸다. 그럼 다음 월드컵 시즌 때 그 물건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네. 기업은 이윤이 굉장히 올라가는 건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 모든 것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런 빅데이터 속에 과연 어떤 수학이 숨어져 있는지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무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 자체가 수학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이야말로 이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직결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학은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논리적 사고력, 어떤 또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가장 강력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다루는 분들도 이런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조금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툴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이 클릭만 하면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들이 아주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뭐 하드비라든지 아리라든지 뭐 이런 뭐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툴이 너무나 좋아지다 보니까 클릭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그럴 수 생각할 수 있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면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 공식을 왜 사용했느냐, 그 툴을 왜 사용했느냐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 배경에는 반드시 수학적 이론, 통계학적 이론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문제를 인식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고 이거를 수치화시키고 단순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 해결된 걸 응용하는 것까지 전부 다 수학적인 원리가 작용되거든요. 네. 소인수 분해, 치안, 대입, 뭐 함수, 미분, 적분, 통계, 확률. 진짜 어머나 수학 덩어리네 할 정도로 전부 다 수학이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학 중에 위상 수학이라고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같은 형태로 된 사물들 사이에서 공통된 성질을 찾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AI 같은 경우가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퍼졌는데 여기는 뭐가 다른지 공통적인 네. 성질은 뭔지 그럼 여기를 막아야겠구나라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암 유발인자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발현된 사람이 있고 발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발현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공통된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거를 막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의료나 여러 분야에 이 위상 수학이 적용돼서 잘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수학도 어려운데 위상 수학까지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수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는 아까 전에 또 그 포탈 검색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뭐 실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포탈 사이트 가보면 뉴스 있잖아요. 뉴스를 또 연령대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요. 20, 30대가 주로 본 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눠놨어요. 뭐 10대가 자주 보는 뉴스 해서 야 이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다음에 또 쇼핑몰에 가보면 또 20대 여자가 자주 찾는 물건들, 네. 30대 남자가 자주 쇼핑하는 물건들 또 분류를 해놨단 말이에요. 너무 근데 소비자로서 너무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이런 것도 다 좀 빅데이터가 활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당연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만약 유럽의 어떤 패션을 많이 본다면
그 20대가 많이 봤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유사하거나 그 옷을 수입했을 때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어느 계절에는 어떤 음악을 다운로드를 많이 받더라. 그러면 옛날에 누가 많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다운을 받거나 스트리밍을 받는 걸 보면 아, 이 음악이 이 시간대에 이 나이 또래가 맞다면 방송에서 그걸 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어느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커피를 많이 마시더라. 지금은 그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서비스까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커피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푸시 광고가 들어간다는 맞아요. 거예요. 지금 커피 마실 맞아요. 시간입니다. 그럼 옆에 그 커피집이 있다는 있어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일방적인 미스 메디어에서 상호 쌍방적인 위치 정보까지 확인된 쪽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전문가의 앞으로의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딱 봐서 아이들이 수학 점수가 낮을 것 같은 부모님들의 빅데이터를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문자를 발송해 주는 거죠. 수학을 봐라. 수학할 시간이다. 좋네요. 이거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아주 머리가 똑똑해요. 똑똑해 아주 비상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가 수학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꼭 수학이라는 어떤 학문을 배워야만 되는 건가요? 과거에는 빅데이터 전문가의 과거 직업이 DB 설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고 수집이 엄청나게 쉬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가 활용되기 시작한 데는 아직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어서 이거를 전공하는 과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 어떤 과라도 컴퓨터의 지식과 아니면 수학적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런 기업적 마인드만 있으면 누구나 빅데이터 전문가가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수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런 쪽 사람들이 많이 빅데이터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지난 2년 동안에 세계 휴대폰으로 오고 갔던 그 데이터의 총량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쌓아왔던 지식의 총량과 맞먹는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정도로 넘쳐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바로 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아주 유명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 통신회사라든지 뭐 식품회사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소비자의 어떤 경향,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뭐 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향후 전망은 아주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와 비슷하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또 개념도 있는데요. 마이닝이라는 것은 어떤 걸 채굴 하고 뭐 이렇게 찾고 이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데이터를 원유 발견하듯이 찾아서 가공해서 어떤 분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이 빅데이터의 어떤 큰 카테고리 안에 범주에 속할 수 있는데요. 역시 이런 직업들을 보면 수학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돼서 그런 분석하고 종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하는 일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첨단 기술의 정점이 바로 이 빅데이터 기술가, 빅데이터 전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오늘은 파인드매스에서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인데요. 일단 책도 많이 읽고 독해력이 좋은데 스토리텔링 문제를 좀 어려워한다는 게 이제 어머님의 고민이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이유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해한 것을 수학적으로 수치화시키거나 기호화시키는 데 연습이 좀 덜 됐을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렇게 문제 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제풀이 경험이, 해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실패 경험이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뭔가 나는 못해. 스토리텔링 문제나 서술형 문제 보면 나는 못 풀 거야. 분명히 실수할 거야. 뭘 하나 빠뜨릴 거야. 라고 두려움이 있어서 정확하게 문제 파악도 못하고 잘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스토리텔링 문제는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 수학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두렵네요. 두렵죠. 두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수학의 그 이미지를 내가 사람의 네. 형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몽타주를 그려봤는데 일단은 헤어스타일은 2대8 가름말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정확하시네요. 그죠? 네. 그리고 두꺼운 안경을 왠지 쓰고 있을 것 같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걸어오더니
외국어로 말을 걸어. 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네요. 스토리텔링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니 김일희 씨 말대로 진짜 생각해보니까 스토리텔링 수학은 아이들한테도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사실 저희도 한 번도 스토리텔링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그런 네. 세대잖아요. 저도 사실 아이들 문제를 보고 좀 깜짝 놀랄 때도 많은데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과연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준은 어떠한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수다하게 문을 두드린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알콩달콩 조림놀이 삼매경에 빠진 남매 다정한 모습이 깨가 쏟아지는데요. 아유 동생하고도 아주 잘 놀아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전예성입니다. 멋진 꿈을 갖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3학년 전예성 군을 소개합니다. 말이 똑똑 떨어지네요. 진짜 이미 뭐 사무총장 감인데요, 외모가. 그러니까 그 헤어스타일도 2대8로 딱딱 떨어지는데요. TV보다 책을 더 사랑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열혈 팬이라는 예성이. 동생한테 책 읽어주는 거예요. 네, 아이고 저 모습만 봐도 어머니가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성아, 할 거 다 했어? 하나는 다 끝냈고 일단 하나는 들어가서 할 거예요. 존댓말 쓰는 거 봐요. 그러니까요. 하나, 오빠 공부하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있죠? 즐겁게 놀다가도 약속한 시간이 되면 바로 공부에 집중하는 모습이 대견해 보이는데요. 책이 정말 많네요. 그리고 집안 정리도 참 잘 돼 있고. 예성이의 하루 수학 공부량은 학교에서 배운 부분을 복습하는 것이 전부. 수학에 관련된 사교육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학교 성적은 어떨까요?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아직 저학년이기도 하고 주산을 공부해 놓은 게 있어서 항상 뭐 90점 정도는 받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예성이는 주산대회에서 상까지 탄 주산왕이었습니다. 글씨도 좀 힘이 느껴지고. 근데 보통 애들이 저기서 그냥 5만 쓰지 5개, 아까처럼 뭐 9대 이런 걸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주산을 하다 말았는데 주산이 이제 피아노처럼 기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다가 말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주산 학원을 더 이어서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그 학교 연산만 가지고도 아이가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방법으로 더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건지 고민하고 있어요. 수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겠다고 해서 엄마들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 있는 주산. 2년 정도 주산을 배운 예성이 역시 주산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하는데요. 진짜 주산을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예성아, 네. 주산이 왜 좋아요? 제가 존경하는 유엔 사무총장님도 주산을 하셨고 주산을 하면 계산이 빨라지니까 더 좋은 것 같고요. 주산 문제를 풀면 제가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주산이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뭐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됐네요. 네. 주산에 자신감이 있는 예성이와는 달리 엄마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뭐 100 나누기 10이다 뭐 이런 수가 나왔을 때는 바로 10인지 주판으로는 쉽게 하는데 이제 100개라는 그 수를 놓고 10명한테 나눠준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막연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성이는 정말 주산 문제와 스토리텔링 문제를 헷갈리는 것일까요? 직접 문제를 뽑아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놀란 토끼눈이 됐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근데 뭔가 집중하는 모습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통 3학년 중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태도에 그쵸. 속해요. 갑작스러운 테스트에 조금 당황하나 싶더니 침착하게 문제를 풀어가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쉽게도 한 문제는 틀리고 두 문제는 별표가 쳐져 있는데요. 그럼 예성이 지금 문제 푼 거에 있어서 만족해?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다 이거 풀고 다 맞고 싶었는데 틀린 것도 있고 좀 괜찮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낙천적인데요.
예성이가 고민했던 스토리텔링 문제. 혹시 평소에도 스토리텔링 문제를 어려워한 건 아니었을까요? 독해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읽으면은 암산으로 답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성이한테 이제 수에 대한 거를 일상생활에서 좀 연결해서 개념을 좀 잡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는 것도 수학에 관계된 책을 읽는 거 외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평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예성이. 지금 수학 관련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가 참 좋아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푹 빠진 모습인데요. 엄마, 책을 읽다 말고 갑자기 엄마에게 SOS를 요청하는 예성이. 무슨 일이죠? 근데 소수가 뭐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보자. 어떻게 설명해 주지? 엄마 찾아볼게. 잠깐만. 아, 책을 읽다 모르는 수학 용어가 나왔나 보네요. 하지만 엄마에게도 낯선 수학 용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 엄마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1은 모르겠다. 2, 3일은 3.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 엄마도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그러니까 수학 용어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개념을 만났을 때 이제 책을 보다가 엄마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고학년으로 갈수록은 많은 개념을 또 접할 거고 아이가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할 텐데 제가 선뜻 정의를 내려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내가 아는 선에서 쉽게 내려줬다가 오히려 잘못된 개념을 넣어줬을까 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요. 수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예성이. 예성이에게 맞는 수학 학습법을 알려주세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예성군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뭐 그냥 잠깐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반듯해서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학습 태도나 뭐 기본 인성 이런 것들이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그쵸. 단점을 참 찾기 힘든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 태도를 꾸준히 유지해 나간다 보면 이런 학습 경험과 그럼 노하우가 조금만 더 쌓인다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있고 동생도 잘 챙기고 네.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면을 갖고 있는 아이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무한히 있을 것 같아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수학하면서 사실 어머니 중에서는 우리 민성원 소장님께서 정말 잘하신다라고 칭찬해 주신 분이 가끔 있었는데 학생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저렇게 빠른 시간에 칭찬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한마디의 때 칭찬, 저 네. 같아요.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나갔다. 이건 정말 칭찬이거든요. 근데 애가 이 정도로 잘하면 부모님들이 선행 욕심을 낼 만도 하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선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치고는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분명히 학습량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선행 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만으로도 지금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선행 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아이에게 물어봐서 더 배우고 싶니? 해볼까? 그래서 의사를 물어봐서 하고 싶다고 하면 권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말하는 걸 보면 중학생들도 저 정도 말하는 아이들이 아예 없을 정도로 아주 네.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언어성이 굉장히 발달했던 거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논리적이라면 수학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여서 현재 수학의 학습량이 좀 적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어머님께서 그래도 예성이가 이만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주산 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실제로 주산도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산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면 다른 공부를 또 시켜보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의견 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연산 실력은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또 다시 주산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 푼 거를 보니까 이제 응용된 문제나 창의력 문제, 서술형 문제, 스토리텔링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산 쪽보다는 그 창의력 수학 쪽으로 네. 조금 더 이제 교육을 권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사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저는 선택이라고 봐요.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예성이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스토리텔링 문제, 그런 문제 경험이나
그런 논리적으로 혹은 이런 것들 쓰는 연습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되어 있다면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해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산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저도 그만하고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주산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네. 계산이 빠르기도 하고 반기문 총장께서 어렸을 때 주산을 했기 때문에 나도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그렇죠. 네. 되기 위해서 주산을 한다. 이 아이의 그 주산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이가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올바르게 가게 되는 그 동기의 차원에서 주산이어서 이 아이의 경우는 꾸준히 해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뭐 나름의 동기부여가 됐던 거니까 뭐 너무 그렇게 쉽게 안 놔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주판을 통해서 주산으로 100 나누기 10은 되는데 아까 어머님 말씀대로 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개씩 나눠줄 거야 하는데 막힌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내 같은 문제인데 말로 푸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네, 거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수학이 말을 걸어오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황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을 뽑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m를 갔다가 2m를 되돌아왔다. 지금 온 것만큼 2배를 갔다. 이렇게 하면 뭐 10 빼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 빼기 2를 먼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괄호를 표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소한 실수가 또 답을 전혀 다르게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읽고 나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수식화시키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렇게 뽑지를 못하니까 이런 방법 하나 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수식을 반대로 스토리텔링형 문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네. 좋은 방법이네요. 괄호 열고 10 빼기 2 곱하기 2를 너만의 문제로 열심히 만들어봐, 풀어봐, 써봐, 구술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그걸 또다시 한번 식으로 만들어볼까? 아, 이게 빠졌구나. 이 부분만 주의하면 되겠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상황과 문제를 이제 연결짓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와 문제 상황을 지금 연결짓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만 좀 해준다면 예성이 잘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쉬운 예제를 통해서 이제 숫자, 즉 기능적인 어떤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문제 의도, 그 서술형 문제의 어떤 서술된 글들을 연결짓는 연습을 하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해력과 별개로 이거를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수식화하는 연습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성이는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저희가 또 검사를 진행해 봤잖아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인지 능력 전체는 우수 수준이고요. 네. 언어성은 영재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동작성은 평균 상 정도고요. 근데 얘의 강점은 어휘하고 공간지각력입니다. 말하는 거 봐 똑똑하고 아까 동생하고 뭔가 공간지각 같은 걸 할 때도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네. 그게 자기한테 강점 기능이고 약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없어요. 없고 그런데 수학 성취도를 검사했는데 보통 이 정도라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라고 예상을 했는데 중 정도 나왔어요. 네, 그렇네요. 그건 의외였고요. 그 얘가 필산도 하고 주산도 하지만 이제 머리셈, 주산을 안 쓰는 머리셈 연습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김희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수식으로 된 거를 그 스토리텔링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 좀 하고 나면 이 아이는 능력이 있는데 습관이 안 됐을 뿐이기 때문에 네. 능력이 있는 거를 습관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기껏해야 2-3달 이내로 옛날에 못했던 것도 금방 잘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골고루 다 발달이 되어 있는 아이니까 어머님께서 조금만 방법만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성이가 풀었던 문제들 아까 봤잖아요. 예. 네, 좀 알려주세요. 예, 요 9번 문제 푼 것은 아주 좀 사실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고 부모님들에게도 얘기해 싶은 내용이라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내 일기에 찍혀진 선생님의 도장입니다. 원래 선생님의 도장에 새겨진 모양을 그리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굿이라는 게 도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성이는 이것을 도장이라고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답을 네. 써놓은 게 힌트도 없는데 어떻게 원래 선생님의 도장에 새겨진 모양을 알아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기발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사실은 네.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이걸 나무랄 일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의 문제 의도는 원래는 대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에 원래 이쪽 이렇게 바라보면 원래 모양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나왔느냐. 네. 이런 대칭에 대한 걸 묻는 건데 그런 아직 그 대칭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아니면 문제 의도를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라든가 혹은 네. 문제 진술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래도 도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했어요. 왜요? 예성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항상 베리굿만 받다가 굿이니까 기분이 나쁘구나. 이거 받아본 도장이 아닌데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도장 받아본 적 없어요.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이게. 이거는 그래서 훌륭하네요. 캐칭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 의도나 이런 걸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특이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문제라는 것은 항상 뭐 어느 정도 유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든지 그렇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0번 문제는 약간 좀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뭐냐면 정사각형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3개인데 지금 2개라고 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중에 하나를 빠뜨렸는데 이 정도라면 사실은 도형을 많이 안 다뤄본 거죠. 이 중에서 정사각형 찾는 것이 아주 난이도가 높다거나 네.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만 접근만 시켜준다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문제 푼 거를 보니까 뭐 다른 거는 이게 전반적인 수학 실력을 판가름하는 결과다 보니까 조금 앞서는 단원도 있고 뭐 후행 단원도 있고 있어서 이제 괜찮았는데 나눗셈을 조금 어려워하는 게 눈에 띄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나눗셈은 반드시 2학년 때 마치고 익히고 가야 하는 내용이라 꼭 배워야겠다. 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구단을 확실하게 익혔는지 2학년 때 나온 구구단을 익혔는지 확인을 하고 분명히 잘했을 거예요. 그 구구단을 나눗셈으로 역산하는 방법을 계속하는 거예요. 7 네. 곱하기 3은 21이면 21 나누기 3은 7이야. 21 나누기 7은 3이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역산하면서 이렇게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 어머니께서요, 일상생활에서 수 개념을 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성이가 너무 그냥 앉아서만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뭔가 아이가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수학은 정의로부터 파생된 과목이고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내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될 텐데 내 거가 안 되면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예성이가 동생하고 사이가 너무 좋잖아요. 동생한테 계속 가르치려고 그러면 쉽게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는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동생과 예성이가 사이가 좋으니까 둘이서 수학 동화를 하나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주거니 받거니 쓰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옆에서 뭐 타자를 쳐주신다던가 네. 아니면은 손으로 받아 적는가 해서 너하고 나하고 슈퍼에 갔어. 거기서 뭘 3개 샀는데 돈이 500원밖에 없었던 거야. 그런데 할인을 뭐 얼마를 받아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 속의 스토리텔링형 동화책을 쓰면서 익히는 것도 지금 살짝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형 문제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책과 별다를 게 없어. 네가 좋아하는 동생, 네가 좋아하는 책과 함께 하는 방법들을 권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네요.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수에 대한 개념은 이 돈 거래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돈 거래를 주로 한 또 게임이 있어요. 아, 네.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그 또 꿈이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다양한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다양한 나라의 지식도 얻고 돈 거래도 하면서 수의 개념도 깨우치고 네.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좋은 생각인 것 좋은 같아요. 생각이죠. 네, 어느 나라의 또 그 수도도 알게 네, 되고 알고 인구가 되고. 얼마인지도 알게 되고 돈 개념도 챙기고 그렇죠.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좀 궁금한 거는 이 예성이가 사실 공부를 좀 잘하고 우동생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많은가 봐요. 자꾸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그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근데 소수는 저도 한번 찾아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래 어려운 걸 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예성이가 지금 학년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의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수라는 단어가 이제 인수분해할 때 나오는 단어니까 지금 현재 학년과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네. 질문 자체는 사실 참 좋죠. 궁금한 걸 질문하고 주고받고 하면 좋은데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마다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없다면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좀 목록을 작성해서 다음날 선생님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이제 수학도 잘하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는 기회를 갖는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머님을 뵈면 참 그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어 보이시고요. 아주 차분하시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자상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꾸준히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더 좋을지 엄마의 역할도 좀 짚어주세요. 이 아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은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반기문 총장이 어렸을 때 주산을 했기 때문에 주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롤모델을 잘 만들어주고 그들이 했던 것들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엄마도 충분히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심지어는 그 헤어스타일도 약간 방기문 이미. 사무총장하고 똑같이 네. 약간 비슷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린 그러니까요. 나이부터. 이미 이 공식 석상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이 페이스를 또 갖추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는 맞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수학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그 다양한 활동들을 좀 아이에게 선사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닥 시청자들과 예성이 어머님을 위해 정말 아끼던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그 교육청의 자료들 탑재해 놓는 곳에 보시면 그 교육청 영재원의 강사들이 그 연구하면서 활용한 그 활동지하고 자료 그런 것들을 임원 100쪽, 200쪽씩 분량으로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게 간단하고 학년별로 쉬운 자료들을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 어머니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노출을 하면 또 이 아이한테 그걸 그냥 직접 보여줘도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서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그렇게 다양한 수학으로 놀 수 있는 기회를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희 선생님이 저렇게 중요한 정보를 딱 알려주기 전에 그 광고가 하나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 잠시 뒤에 공개됩니다 하면서 네네. 그래서 우리 광고들도 많이 늘어나게끔 너무 꿀 정보를 많이 주세요. 그럼요. 네. 진짜 아낌없이 드립니다. 저희 수다학은요. 자, 지금까지 우리 예성이, 멋진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성이를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성이의 수학 정복을 위한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뽑아 만들기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뽑아서 수치화시켜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더입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긴데요. 지금 이만큼 하고 있거든요. 수학 좀 더, 스토리텔링도 더, 공부 좀 더 하면 자기 능력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질문입니다. 예성이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신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 선생님들의 시원한 결정적 한방에 이어서 답답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네, 기대가 되는 우리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려주세요. 네, 제 역대 최고의 아마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제 기대되네요. 결정적 한방은 바로 지구본입니다. 팔이 한다요, 팔이 한다. 이거 뭐 지구본이 약간 살짝 휘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불량 사온 거 아닙니다. 원래 휘어 있는데. 왜 지구본을 골랐냐면 네. 유엔 사무총장이 꿈이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집에도 이 세계 지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데 스토리텔링 문제가 약한 우리 예성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지구본을 펼치면 이게 세계 지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동그랗게 말아놓으면은 지구본이 되고 오. 그래서 일반 문제를 펼쳐놓은 게 서술형 문제고 서술형 문제를 또 쉽게 수로 나타내는 게 이 지구본이다. 그래서 이 지구본을 보면서 어렵지 않게 이 서술형 문제를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괜찮죠? 훌륭한데요. 네. 모양이 다르지만 결국 그 안에서 물어보는 건 다 똑같은 거야 라고 아이에게 이 두려움을 좀 없애주는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예성이의 그 상황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스토리텔링 수학이라는 게 우리는 엄마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습관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 수학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